네, 생생플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요 굉장히 전문적이고 깊은 이야기부터 아주 쉽고 편안한 이야기까지 경제와 세상 돌아가는 소식 알기 아주 쉽게 만들어놨죠. 월요일에는 경제 내비게이션이라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가 뭔데? 라고 물으시는 분들은 경제가 먼데이 코너로 오시면 됩니다.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중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의 복장을 제가 들어오기 전에 살짝 얘기했는데요. 송 대표님은 오늘 네. 실리콘밸리의 대표들처럼 입고 오셨고 교수님은 늘 한결같이 월스트리트에 있는 분들, 월가에 있는 분들처럼 입고 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의 경제 얘기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뭐 사실 정치권에서는 정치 이슈로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를 말할 때 이 코너에서도 자주 다뤘기 때문에 저희가 봐야 됩니다. 저희가 정부 정책상 국민 경제와 관련된 여러 통계들을 가지고 사실 물가가 오르냐, 소비재가 올랐느냐, 집값이 올랐느냐 이 얘기를 하는데 감사원에서 일단 감사위 의결을 거치진 않긴 했습니다만 중간 결과로 지난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 관련된 지표들, 통계 지표가 많이 조작되었다. 그러니까 실제 통계 결과보다는 조금 달리 나왔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건 뭐 교수님이 경영학부 교수시니까요. 더 전문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진짜 뭐 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집값이라든지 고용에 관련된 통계 또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가장 주도했던 정책이 소득 주도 성장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집값이 굉장히 안정됐다. 뭐 집값이 많이 안정됐다고 발표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에 집값이 100% 올랐습니다. 네.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을 27번 발표했는데 당시에 이제 김현미 장관이 굉장히 부동산이 안정됐다고 얘기하면서 주택이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는 집을 공급할 때 일반 빌라는 한 6개월 정도 걸리고 아파트는 5년 정도 걸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현미 장관이 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 굽겠다. 이런 말까지 남겼을 정도로 집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가 정확히 나와야만 정부가 부동산 정책이든 고용 정책이든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있는데 네.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고 소득 주도 성장이 잘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굉장히 바람직하게 안정되어 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니까 또 올바른 부동산 정책이나 고용 정책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 27가지나 나왔지만 집값은 100%까지 올랐었고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감사원이 발표한 것이 바로 이렇게 정부가 집값과 관련된 것 고용에 관련된 것, 한국부동산정보원에다가 압력을 넣어서 이렇게 부동산 관련 통계를 왜곡하고 조작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게 시작이 고용정보원에 있는 그다음에 부동산원에 있는 직원들이 내부 폭로로 고발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최근에는 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까지 오히려 네. 그 당시에 5년 동안 정책이 잘 됐다고 얘기하고 있고 굉장히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결론은 정말 이런 조작이라든지 이런 통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고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라든지 베네수엘라가 그리스하고 그리스는 국가 통계를 좀 조작하면서 또 굉장히 국가가 잘 되고 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파산 위기까지 직면했었고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산유국 중에서 굉장히 우량한 국가입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 인플레이션이 연 100%에서 1000% 1년에 10배씩 20배씩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것이 바로 베네수엘라고 네. 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전부 다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하고 있을 정도로 나라가 파산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통계를 잘못 조작하게 되면 그리스와 베네수엘라 같이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고 우리가 경영학이나 경제학에서 정확한 현황을 알아야 됩니다. 네네. 부동산 통계와 관련된 정확한 현황을 알아야만 그다음에 문제점을 찾고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는데 통계 자료라든지 현황이 잘못됐다 그러면 문제점을 찾을 수도 없고 대책을 마련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고 아주 국기문란에 버금갈 정도로 문제였다. 이렇게 지금 해서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정치적 공방에 대한 소개보다는 저희는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의 문제점을 더 봐야 되느냐인데 뭐 대표님도 좀 평가해 주시죠. 일단은 통계가 조작됐다라는 그 이야기는 뭐 일단
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되겠죠. 감사를 하는 그런 과정 안에서 나왔다라고는 하니까. 근데 이 경제 지표가 만약에 조작이 됐다라면은 뭐 아주 큰 문제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지표를 가지고 시장을 또 분석을 하고 또는 어떤 경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룰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그 지표라고 보면은 이제 사람으로 얘기하면 뭐 혈압을 체크를 한다든지 네. 또는 뭐 몸무게라든지 또는 뭐 신장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체크하면서 상태를 점검을 할 수 그렇죠. 있는데 근데 잘못된 그런 오진 뭐 예를 들면은 다른 사람과 그 뭐랄까요 뭐 그 결과서가 좀 바뀌게 된다면 오진 같은 것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문제점들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경제 활동하는데 생산을 하고 또 소비를 하고 또 무역에 뭐 여러 가지 경제 통계들을 내놓는데 주요 내용들은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주택 통계에 대해서는 청와대하고 국토교통부 통계 자료 관련돼 가지고 뭐 네. 가중치 적용하는 거를 요구를 했다. 네. 그다음에 변동률 상승에 대한 거 소명을 요구를 했고 또 이런 전체적인 내용이 2017년부터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94회 정도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94회라면은 엄청 그 시장이 변동성이 그때 굉장히 크고 주택 가격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그런 상황인데 이런 조작 형태를 통해서 또 한편으로는 주택 가격이 안정됐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집값이 오를 때도 사겠지만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안정된 시장대 주택을 사는 그런 경향도 갖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그 조작된 그 통계를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많은 수요들이 좀 곤란을 겪는 그런 뭐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는 그런 문제점도 생길 수 있고요. 또 가계 소득에 관련돼서 통계도 막 그 발표를 했었는데 2017년 2분기에 가계 소득이 감소됐는데 가계소득이 증거된 것처럼 조작됐다라는 그 네. 뭐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2018년 1분기 소득 대비 분배가 크게 악화됐지만 낮춰가지고 통계 조작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계소득이 이렇게 뭐 증가했다라면 소비로 이어져야 되는데 네.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건 소득은 증가했는데 뭐 소비 같은 경우는 활발하게 안 되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에는 착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이런 가계 소득이 늘어난다라면은 뭐 자영업자들이 기대하는 어떤 매출 증대나 이런 것들도 네. 같이 고려를 해보고 창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네. 이런 조작 중에 힘든 점을 겪을 수 있고요. 또 고용의 통계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뭐 각종 자료 작성에 개입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점들이 통계가 조작되면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그리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나라들이 네. 과거 뭐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경제지표 조작국으로도 되어 있는데 그 결국 이런 오류가 그때 당시만 해도 그리스 정부가 내용들 보니까 국내 총생산이 6%로 발표했었는데 뭐 실제로는 재정 적자가 뭐 13.6% 정도 네. 나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이런 통계에 대해서도 신뢰성도 잃고 또 중국도 한때 통계 조작국 아니냐라는 오명도 갖고도 있었거든요. 그럼 거기에 나라의 이런 통계에 대한 조작 같은 것도 일어나게 된다라면은 어떤 해외에서 투자를 한다든지 할 때도 리스크로 안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그런 뭐랄까 투자가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작됐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하게 해석이 되는 것도 나라에 별로 좋지는 않을 수 있고요. 예. 만약에 이런 통계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 지적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결국 문제가 만약에 이게 실제 그런 네. 내용이라고 된다라면은 분명히 조정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예. 뭐 아직은 감사위 의결을 거치지 않은 중간 발표 형태고 또 감사원에서 22명 뭐 장하성, 김상조, 김현미 핵심 전 정부 인물들이죠. 이분들을 상대로 수사 요청까지 한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혹은 어떻게 변동되었는지가 밝혀지면 저희가 좀 여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정치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공방은 하지 않겠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어제 해당 몇몇 자료들을 올려서 사실 아니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은 YTN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서 열심히 확인해 주시고요. 통계 지표 중요합니다. 아이의 키가 몇 센치인지 몸무게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투약하면 큰일 나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를 보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다 잘 밝혀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교수님, 요즘은 무역으로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무역과 관련된 어떤 것들이 다 무기화된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중국이 전기차에 중국산 부품만 써. 우리 것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 갈수록 정말 글로벌 세상도 먹고 살기 힘드네. 이런 마음도 들면서 왜 이런 배경이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약간 미국도 떠오르고요. 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무역 의존도가 두 번째로 높은 나라입니다. 네네. 75%인데요. 독일이 80%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GDP에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75%라는 얘기고 우리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살았던 나라입니다. 네네. 우리가 매년 900조 원 정도를 수출하고 800조 원을 수입해서 매년 100조씩 남았었는데요. 작년부터 이게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의 26%가 중국이고요. 그다음에 15%가 미국, 그다음에 홍콩이 7%, 네. 일본이 6%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과 홍콩을 합치면 33%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 중국이 담당하고 있는 무역의 겁니다. 대부분을 중국이 갖고 3분의 있는 1을 거죠. 이제 우리가 네. 중국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중국이 지금 부동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네. 경제가 지금 성장을 못하고 있고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한 30% 가까이 됩니다. 네. 30%가 취업을 못하고 있고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시진핑 이제 주석이 30년을 집권을 시작하면서 과거에 개방된 경제에서 폐쇄된 경제로 네. 그다음에 시장 경제에서 지금은 시장 경제가 아닌 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이 90% 급감을 했고요. 네. 투자도 90%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 한국의 물건을 못 사주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전체 반도체 수출의 70조 정도를 중국에 공장을 지어놨습니다. 네네. 삼성의 시안 공장이 35조 원을 지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공장입니다. 네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그럽니다. 한국에 대해서 중국에는 더 이상 최신형 반도체라든지 좋은 반도체를 공급도 하지 말고 생산도 하지 말고 거기서 생산된 건 또 우리가 안 쓸 거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앞으로 10년 동안 생산 시설에 업그레이드도 하지 마라. 네네. 이게 이제 미국의 요청이고 또 반도체의 특허의 70%를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미국의 말을 또 안 들을 수도 없는 네. 거고 또 소재와 부품 장비는 다 일본이 공급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과 대만은 반도체를 생산만 하는 국가였다. 네. 이제 거기에다가 우리의 가장 큰 공장들이 중국에 공장을 지어놨는데 미국과 중국의 이 고래 싸움에 이 한국이 중간에서 이렇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그런 비슷한 모양으로 네네. 우리가 수출도 이제 못하게 하고 업그레이드도 못하게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중국 정부가 중국의 지금 BYD라고 네. 중국의 전기차 세계 1위가 BYD입니다. 그렇죠. 14억 인구 중에 중국은 30%가 전기차를 탑니다. 이야. 전 세계 자동차의 5%가 전기차예요. 제일 큰 시장이기도 하네요. 예. 그런데 중국은 이미 자동차의 30%가 전기차로 다 바꾸었고 네. 더 이상 중국의 정부가 외국의 반도체를 쓰지 말고 중국에서 자체 생산된 반도체만 자동차에 넣어라. 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한국에서는 이미 70조 원이나 반도체 공장을 지어놨는데 한국 거 쓰지 말고 이번에 며칠 전에 네. 화웨이가 스마트폰을 공개했는데 하이닉스 반도체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네. 그랬더니 미국 정부가 어떻게 된 거냐. 하이닉스가 수출도 안 하고 공급도 안 했는데 화웨이의 최신형 반도체 하이닉스 반도체가 왜 나왔는지 자기들이 조사를 하겠다고 했었고 네. 하이닉스도 자체 조사를 해서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이와 같이 중국의 전기차가 금액으로 따지면 한 700조 원 정도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2위가 중국입니다. 2위. 네네. 그다음에 수출의 또 당연히 이제 중국이 최고 담당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저가형 반도체는 이미 중국에서 반도체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 주도권을 위한 전쟁이 더 치열해졌고 또 우리나라가 또 크게 영향을 받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고래 싸움이 아니라 전쟁 아닌가요, 대표님? 그렇죠. 국내 경기에도 악영향 줄 것 같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2001년에 WTO 가입한 이후 중국이 그때 가입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로 보면은 뭐 세계 1위의 무역 대국이다라도 평가도 하고 또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다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만큼 급부상을 한 건데 이런 경제 성장의 견인 역할도 해왔던 것도 사실이지만 가장 수혜를 많이 받던 국가 중에 우리나라도 포함될 정도로 네.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이런 성장하는 과정 안에서 견인을 하고 거기에 최대 또 수혜국으로도 평가를 네.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기간을 같이 고려를 해본다면은 뭐 세계 경제 10대 대국에 네. 들어가는 역할을 그 중국을 통해서
해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하고 중국이 견인해왔던 그 역할들이 있었는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그 패권 전쟁 안에서 네. 안보의 문제와 또 경제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그 뭐랄까요 뭐 가르마를 지금 잘 타야 되는 그런 입장 안에서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오랜 기간 동안 경제 성장 안에 그 수혜를 본 상황에서 계속적인 투자가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 압도적으로 지금 중국에서 시장을 점유를 하고 네. 그리고 지금 차량도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내연기관 차보다는 전기차에 대한 그 점유율이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각이 확대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관련돼서 산업이라든지 또 배터리 가장 대국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과의 네. 이런 교역과 또 그 경제대국 1위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시각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난처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만큼 갖다 팔 만한 것들이 계속 있어줘야 되는데 네. 여기서는 안 받고 우리는 우리 쪽 안에서 한다. 그리고 그런 뭐 여러 가지 핑계가 100% 법인을 해서 나가야 되고 또 그 안에서 뭐 이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좀 핑계를 대요. 뭐 안보적인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본인들의 그 기술력이 네. 해외로 나가는 거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을 미리 대비하는 거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결국 세부적으로 보고 뭐 대다수의 시각 자체는 이거는 중국이 지금 점점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고립하려고 하는 경제적으로 고립하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좀 크게 표현하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한 2006년에 중국 관련돼 가지고 그 자동차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중국 자동차 분쟁 같은 것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만큼 세계적으로 무역 대국에 그 목소리를 좀 냈는데 전 세계적으로 약간 그 중국에 대한 뭐랄까요? 뭐 좀 고립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각이 있다 보니까 뭐 저희 쪽하고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떤 뭐 네. 그 안보적인 부분이라든지 네네. 또 하나의 경제가 또 안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 부분들을 조금 어떤 자리 잡으면서 좀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사실 지금 뭐 교수님도 그렇고 대변도 그렇고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고래 싸움에서 새우가 고래를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의 살 길을 또 찾아야 되는데 그조차도 기술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지니까요. 참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좀 압축해서 두 분께서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또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넘어야 될 파도가 많습니다. 자, 금리도 지금 우리도 유가도 지금 고유가 상황인데 금리도 손을 못 대는 상황입니다. 이건 내리기도 어렵고 더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인데 FOMC 회의가 이번 주에 또 열립니다. 자, 이제 금리를 놓고 뭐 미국 금리는 더 이상은 조정이 없겠지라는 것도 있지만 또 오를 수도 있어라는 여지도 있었잖아요. 불안해하고들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마 이제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물가 수준 이제 CPI라고 부르는데 네네. 2%가 목표인데요. 네네. 지금 현재 한 미국은 3.5%까지 물가가 잡혔습니다. 네. 작년에 가장 높았을 때 소비자 물가 미국이 9%였거든요. 네. 그래서 0%에서부터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가지고 지금 미국이 5.5%, 그러니까요. 한국은 3.5%입니다. 아마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한 40% 확률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나오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정도에 한번 40%, 30% 정도 두 번 기회가 남았기 때문에 네네. 아마 이제 이번 주에는 뭐 거의 동결한다는 게 네. 확실시 되어 있고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목표로 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가 2%거든요. 네. 미국은 물가를 어떻게 하면 잡아야 되느냐. 물가가 오르면요. 경제에 왜 악순환을 가져오느냐 하면 물가가 오르게 되면 우리 근로자들은 회사에 가서 월급을 올려달라고 그럽니다. 네. 내가 먹고 살기 힘들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월급을 올려주게 되면 모든 판매하는 가격을 올려버립니다. 네. 그래서 악순환이죠. 물가는 경제에 악순환을 가져오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물가를 2%로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하반기에 우리가 미국의 물가를 올리는 0.25%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은 한 40% 정도 낮지만 네. 또 항상 경계를 해야 되고 지금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2%로 벌어져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전 세계에 22개 나라가 IMF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네네. 아르헨티나 12번째 외환 위기를 겪고 있고 지금 아르헨티나 기준금리 연 120%입니다. 네. 1년 이자가 연 120%나 크게 많이 주고 네네. 있고
이렇게 국가가 파산하게 되면 뭐 온 나라가 이렇게 그렇죠. 큰 위기를 겪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 한국은행도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기준금리를 지켜봐야 되겠고 아마 미국은 올 연말까지 저는 이런 추세라면 5.5% 동결할 네.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봅니다. 동결이냐 뭐 인하냐 인상이냐 뭐 오죽하면 매둘기라는 용어까지 나올 정도로요. 돈을 통화 정책이 참 어렵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부동산 뭐 네. 주식 다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바라는 건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기준금리라는 게 결국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 부동산 얘기 말씀 주셨는데 본인의 재산이 한 70% 정도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뭐 경제 정책들이나 통화 정책 하는데 뭐 사실 부동산에 잡혀 있다라고 봐도 그렇죠. 무방하다고 맞습니다. 보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에 대해서 기준금리 인상이다 뭐 아니면 동결이다 뭐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올린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일본 같은 경우도 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할 건지 아닌 건지 네. 뭐 이런 전체적인 이야기들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시각 자체는 결국은 경제 상황보다 아직까지도 부동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자산하고 또 이 부동산 관련된 산업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뭐 최근 들어서는 뭐 국내에 있는 그 아파트 네. 가격 같은 경우가 뭐 한 85% 정도 도달을 했다라는 평가들이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일정 부분 가격들이 올라가고 나면 우리나라도 뭐 기준금리에 대해서 조금 뭐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계속적으로 회복하고 올라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 원래는 이게 자산 효과라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은 돈을 써야 되거든요. 네. 근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대출이 하도 많이 껴있고 금리 때문에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가격이 자산이 늘었는데 돈을 못 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지금 초반만 해도 올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FOMC의 네. 이런 통화 정책 뭐 이 방향에 대해서 눈을 크게 뜨고 막 새벽까지도 잠 못 자고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요. 많은데 요즘에는 그걸 벗어나 가지고 한국은행을 더 많이 보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만큼 우리나라하고 해외하고 지금 한 2% 정도 벌어지니까 아주 내성이 생긴 것 같아가지고 지금 한국은행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뭐 예전에는 FOMC가 올리면 당연히 한국은행 올렸기 때문에 빚내신 분들 또 이 자산이 있지만 대출이신 분들은 막 아유 어떡하나 이랬는데 요즘은 정말 따로 가고 있죠. 네. 아니 말씀하신 김에 송 대표님께 계속 여쭤볼게요. 지금 부동산이 이제 회복세를 띈다. 네. 이걸 이걸 이제 회복세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과의 온도차도 또 있고 네. 한데요. 네. 아까 85%까지 최고점 대비 도달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지역별로도 좀 편차가 있고요. 네. 저희도 부동산 관련 이슈를 지난주에도 그렇고 계속 다루고 있는데 네. 흐름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좀 봐주시죠. 지금은 그 정고점 대비했을 때 보면은 뭐 85% 정도 했고 그다음에 80선들은 기본적으로 그 서울 수도권까지는 다 도달한 것 네네.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강남하고 용산 같은 경우는 어떤 규제 지역으로 역시나 남아 있다 보니까 결국 네. 규제 지역이라는 거는 투기 수요가 우려가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이곳 같은 경우는 거의 100% 가까이 도달했거든요. 다시 네. 한 97%까지 회복을 했어요. 근데 이 과정 안에서 많은 그 거래량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뭘 얘기해 드리냐면 삼각형으로 본다라면은 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뭐랄까 변이 좀 좁아지는 그런 그렇죠.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정고점 가까이 되다 보니까 구매력을 가진 유효 수요들이 굉장히 좁아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 네. 전만 해도 이 좁아지는 걸 넓히기 위해서 뭐 대출이라든지 금융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문턱도 완화를 낮추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대출에 대한 이 부분들도 50년도 40년으로 줄이고 있고 가격은 높아지고 거래량은 축소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다음 만약에 100% 도달이 가능하냐 안 하냐에 대한 시각들이 있지만 그 100을 가지고 기준으로 보면 지금하고 그 최고점 고점 대비했을 때하고의 금리 수준하고 경제 성장률하고 그렇죠. 그다음 거래량하고 이거를 같이 비교를 해본다면 거기에 도달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매매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세 깡통 전세라든지 역전세 대란에 대해서 우려를 했었는데 그게 일정 부분 좀 약간 완충 역할들도 하면서 네. 안정권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기 전세 잘못 사면 내 돈 다 뜯기는 거 아니야 생각하셨던 그렇죠. 분들도 이제는 매매 시장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게
전세가 불안해서 매매 사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전세 시장에 좀 머무르면서 시장의 동향이나 금리 상향 거래량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관망하는 그런 시장으로 조성이 되지 않을까. 하반기는 그래서 추석 이후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시장을 수요자들이 보지 않을까. 왜냐하면 유동성도 지금 조금씩 줄여가고 그렇죠. 있는 과정이라서 예전에 그 영끌 수요가 다시 뭐 재발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 뭐 그렇게 봅니다. 네. 빚을 내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팔려는 사람, 살려는 사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시장 상황인데 교수님 네. 이게 사실은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확 식어도 안 되고 예. 확 끌어올라도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MB 때와 정책이 비슷하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규제도 일부 풀었다가 조였다가 한다라고 네. 하는데 그렇게 가게 되면은 가격 형성대라든지 수요, 실수요에 대한 것들도 어느 정도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게 되나요? 아니면 또 변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부가 원하는 부동산 정책은 항상 현상 유지입니다. 네. 집값이 오르면 집 없는 서민들이 우리나라는 반반입니다. 네네. 집을 가진 국민과 안 가진 국민이 반반인데 집값이 올라도 문제고 내리면 더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네. 금융권도 문제고요. 예, 금융권 더 큰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 80%를 다 해제를 했습니다. 네. 지금 아파트 분양권 당첨되면 1년 뒤에 팔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아파트 분양 가격에 상관없이 대출금 다 해줍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된 부동산 규제를 80%를 또 해제했고 최근에 은행들이 DSR 50년 대출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이제 대출하고 있어요. 대출금 받아서 대출이니까. 집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네.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이제 90%까지 전고점 대비 반등을 하게 되니까 이제 또 가계부채가 또 드러나게 된 겁니다. 네. 또 정부가 묘책을 냈습니다. 대출은 50년 받되 DSR 규제는 40년만 하겠다. 네. 이렇게 정부 정책은 항상 일관성, 예측 가능성을 가져야만 우리 국민들이 사전에 대비하고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집 없는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50년 기간 평균 90% 확률로 상승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투기적인 목적이 아니고 내가 거주를 할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살 집을 그냥 분양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부동산 정책이고 가급적이면 한강 이남에 네. 또 지하철 종점이나 버스 종점을 사라.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너무 희망적인 말씀을 하세요. 거기 사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교수님. 예,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라는 거는요. 결국은 그 정책이든 시장 상황이든 모든 국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는 상황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투기 지역은 또 투기대로 좀 부작용이 있으니까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대전 교수님, 성승현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